자, 주거공간 디자인 2주차입니다. 여러분 익히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교수님 두 분이 같이 영상 녹화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택, 주거 공간에 관련된 얘기죠. 대표적인 게 주택이죠, 주택. 그치? 주택만 주거 공간이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택이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그 집합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축조 방식에 따라, 평면 구성에 따라서 크게 한번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제 합니다. 자, 주택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집합 정도에 따라, 축조 방식에 따라, 평면 구성에 따른 분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집합 정도라는 게 여러분 축조 방식이랑 평면 구성은 여러분들이 좀 감이 잡힐 거야. 근데 집합 정도가 뭘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이 좀 낯설을 수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교수님이 좀 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무 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너무 딱딱하고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곳이 물론 기숙사에 있는 친구도 있고 통학하는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제 각자 자취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다세대니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이니 연립 주택이니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구분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처음 얘기를 듣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지금 집합 정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크게 단독주택이 있죠. 당연하죠.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구가 합쳐서 쭉 합쳐져 가지고 층을 이루고 있는 그런 주택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라고 부르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공동주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혼자 사는 단독주택, 각자의 대지에서 본인의 건물을 짓고 이제 본인 세대만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단독주택, 독립가구 단독주택이라고 이제 또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단독주택도 요즘에 여러 가지 그런 좀 변형된 방식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추후 하나씩 좀 살펴보고 또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집합 정도에 따른 분류로서 단독주택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미 교수님이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단독주택으로서 단위 주택의 사면이라니까 이상한가요? 네 방면이 동서남북이 다른 주택과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를 단독주택으로 부른다. 참 쉽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공간이 당연히 독립이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붕 떨어져 있는 공간이니까.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독립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리모델링조차도 뭐 내 집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편하게 또 고칠 수가 있죠. 리모델링의 독립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집을 만들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대지 위에다가 여러분들 필지 위에다가 여러분들만의 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시 군구청에서 정한 법규들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신축과는 좀 다른 얘기죠. 신축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리모델링입니다. 말 그대로 신축과는 지금 다른 개념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주택의 내부의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코디네이트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얼마든지 자기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공동주택으로서 지금 여기 컨테이너 박스식으로 여러 주택이 쭉 쌓여져 있네요. 공동주택은 뭐 여러분들 뭐 이미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을 거야. 본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집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쵸?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으로
이제 내 주거 공간이 뭐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다라고 치면은 일단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나는 내가 공동주택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온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내가 항상 내 스스로가 좀 주장을 하는 바는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기 위해선 그거에 따른 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어떤 그런 정신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 뭐 층간 소음을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나편한 데로만 지내면은 폐해가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단독주택이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삶의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취미나 이런 것들이 뭐 음악을 크게 듣는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자유롭게 본다든지 뭐 기타 어떤 그 좀 내가 남에게 자칫하면은 피해를 줄 수 있을 법한 그런 프리한 어떤 그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다라고 치면은요, 공동주택은 좀 안 맞을 수가 있겠죠. 자, 원론으로 돌아와서 공동주택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 등이 있고요. 기타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주택들, 연립주택 등등도 포함이 됩니다. 각자 개인의 공간이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쓰여지는 그런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공간 등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공동주택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대표적인 게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 있어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라고 지금 적어놨죠. 조금 이따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01호, 202호, 203호다. 이렇게 치면은요, 그 집들이 주인이 다 각각 있는 경우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해 가시죠? 뭐 각각의 호수가 주인이 있는 경우야. 아파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구는 401호 살아, 누구는 501호 살아, 누구 601호 살아. 다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집이 있는 경우는 다세대, 세대주가 따로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취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자취방은 지금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약간은 좀 일반적인 그 상황과는 조금 다르죠. 그 500인가 얼마를 여러분 선수금으로 내고, 그 다음에 그 전기세, 수도세를 따로 내고 뭐 이런 걸로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쵸? 그 여러분들 집이 아니죠. 그쵸? 여러분들이 렌탈 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자취방을 그 방 하나를 매매를 해가지고 누구네 집으로서 자기 이름을 갖고 살고 있는 친구는 없을 거야. 그치? 야, 그러다 보면은요, 그 집은 세대주가 있는 집이 아니죠. 그런 경우는 다가구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다세대, 다가구로 또 구분을 하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그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 조금 뒤에 살펴볼게요. 다세대 주택은 저층, 고밀도 소형 주택, 그리고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당연히 거주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이 아닌 경우는 다세대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와 비슷하나 이게 모르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연면적이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연면적이라는 거는요, 여기 이게 1층, 2층, 뭐 3층짜리 주택이다 치면은 1층 20평, 2층 20평, 3층 15평이다. 그러면은 세 가지 층을 다 합친 겁니다. 그죠? 그럼 몇 평이에요? 20, 15, 55평이죠. 연면적이 55평짜리 건물이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연면적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대지 분석에 대해서도 이제 교수님이 또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용적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용적률, 또 기본적으로 건폐율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추후에 또 설명을 하는 걸로 합시다. 연면적이 뭐냐면 연면적 당황하지 마시고 전체 층을 다 합친 면적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연립주택, 다가구와 비슷하나 연면적이 넓은 경우, 그쵸? 그런 경우에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층수가 더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아니면 호수가 많은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그쵸? 중밀도의 집합주택, 중밀도.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의 장점을 포함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의 장점을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층부터 3층 단위주택이 수평적으로 연접 조합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그 다가구 다세대에 비해 가지고요. 조금 이제 단지형으로 규모가 큰 경우,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주택은 다 지금도 공동주택, 앞서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공동주택 중에서 특히나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아파트입니다.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이거는 과연 얘들아 연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나중에 용적률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야. 용적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 대지 면적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지 면적 분에 이거를 지을 수 있는 연면적. 다시 대지 면적 분에 그거를 지을 수 있는 이 연면적. 그게 용적률입니다. 이 대지 면적 분에 요거를 지을 수 있는 건물 면적, 땅에 표시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이건 건폐율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에 층 쌓여져 있는 걸 합쳐진 연면적,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이 용적률. 이거를 수직에서 바라봤어. 여러분들 저 평면도 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만큼만 지금 이 건축 면적은 요만큼만 쓰고 있죠.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은 건폐율. 내가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영상 강좌를 하는데 지금 원래 메모장을 같이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오늘은 내가 메모장을 일단 안 쓰고 넘어갈게요. 그게 추후에 대지 면적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상세하게 분석을 할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처음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연면적이 엄청나죠. 뭐가? 아파트가 공동주택 중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 용적률이 막 한 뭐 500% 이상, 1000% 막 이렇게 넘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요즘 아파트가 층수가 높이가 얼마야? 막 30층짜리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쵸? 대지 안에 최대한 많은 세대를 수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아파트입니다. 토지가 당연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죠. 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대를 수용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도시적인 주거 환경을 당연히 고층 빌딩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도심 속의 환경을 갖다 만들 수밖에 없고, 그치? 또 옛날만 하더라도 5층짜리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옛날이 무슨 옛날이야. 저기 80년대, 90년대 넘어오기 전만 해도요. 주택도시공사에서 하는 주공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5층짜리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어 다 걸어서 올라가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요즘 엘리베이터 없고 그러면은 특히 저 택배기사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그죠?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들은 요즘은 안 만들지. 근데 그때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기타 시스템들이 안 돼 있는 주차장도 다 지상에 있고요. 요즘에 아파트들 보면은 주차장이 다 지하로 가 있죠.
그쵸? 지상 공간을 다 녹지화를 시켜놓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꽤 됐습니다. 비오톱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한참 지상 녹지화를 시킨다 그래서 비오톱, 바이오톱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오토포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다 지하 주차장으로 많이 만들고 어떤 또 아파트들 중에도 다 브랜드화가 돼가지고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 뭐 타워 팰리스니 뭐 이름 얘기해도 됩니까? 또 연예인 중에 아이유 씨인가요? 그분이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가 올라간대요. 차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 집에서 주차장에 차 대고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고 차를 가지고 그대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집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런 아파트들까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아파트가 옛날에는 압구정동 지역에 압구정동에 나는 아파트에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던 시절이 있어서 그럼 와 부자구나. 걔는 고소득자구나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던 시절이 80년대 90년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2000년대 21세기에 넘어와서는 그런 개념이 끝났어요. 더 넘어섰습니다. 아파트도 현대 아파트 뭐 예를 들어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에 살아. 근데 그것마저도 더 세분화가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습니까? 뭐 저 삼성 레미안, 그치? 뭐 대우의 푸르지오, 뭐 롯데 캐슬 이런 식으로 뒤에 브랜드 네이밍이 붙는단 말이야. 롯데 아파트 사라가 아니고요. 롯데 캐슬에 사라 해야지. 정말 좋은 집에 사는구나. 어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파트를 다 브랜드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디자이너 브랜드라 그래가지고 디자이너들이 만든 아파트에 살아. 일반 아파트 아니야. 내가 사는 곳은 디자이너 누가 설계한 곳이야. 프리미엄 피를 더 주고 아파트 구매를 했다는 그런 걸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삶의 도구가 아니라 일종의 나를 나타내는 그런 신분증 같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한참 자동차가 그랬었잖아요. 차 못 타고 다니니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도 그 잔재가 남아 있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 같이 저 땅덩어리 좁은데 큰 차 타고 다니는 나라 없어요. 이렇게 보면 차라는 게 이동수단이 아니라 차를 가지고 어떤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어떤 조금 안 좋은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경제가 발전된 나라일수록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신분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발전된 나라라고 얘기했죠.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이런 거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그치? 자,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자, 공동주택 중이지만 아파트 세대 평면 구성에 따른 그런 분류도 할 수가 있다. 근데 대표적인 게요. 뭐가 있냐면은 타워형이라는 게 있고 판상형이라는 게 있어요. 타워형, 판상형 이렇게 있습니다. 판상형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은 그냥 쭉 일자적으로 여러분 올라가면 복도 쭉 있는 아파트 있죠? 이런 것들은 판상형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 전 가구가 모두 남향으로 남향 아니면 북향, 동향 어느 한 방향으로 다 몰아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그쵸? 햇빛이 또 잘 들게 되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조롭다는 거. 그리고 이 거리 간격 때문에 한참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이게 가까워가지고 서로 다 보이고 막 다 그래. 응? 우리 어머니 댁도 지금 분당 아파트인데 저기 판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예, 보면은 저녁에 특히 불 켜면 서로 다 보입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단점들을 갖다 해결을 한 게 이런 타워형이죠. 그렇죠?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평면을 가지고 있다. 미관이 우수한 평이다. 판상형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런 장점이 있으면 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같은 향으로서 같은 남향이면 남향, 북향이면 북향 이런 식으로 남향을 모두 지향을 하죠. 남향으로서 모든 세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가 어렵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통풍이나 이런 것들도 똑같지가 않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분양가가 조금 비싸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판상형보다요, 세대가 많이 배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층간의 그런 단가를 따지면 여러 세대가 들어가는 그런 판상형보다는 그 매매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단층과 복층형. 이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아파트 중에도 꼭대기층.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 오기 전에 저 꼭대기층 아파트 한 군데를 봤는데 다락방식으로 해가지고 복층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가 그 집을 구매를 안 했었는데 그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복층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벽을 타고 또 소음이 또 내려오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아파트는 편리함이 있는 대신에 상호간에 어떤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이념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자, 단층형 아파트와 복층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단층형도 우리는 다 플랫한 바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얘조차도 마치 주택처럼 이렇게 스킵이 되어 있고 천정이 높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이 보면은 국내 사례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해외 사례, 차스코리아라는 저 인도 건축가가 만든 아파트 중에 기가 막힌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수업 시간이 되면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층형과 복층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내가 커다랗게 이렇게 별표를 하나 쳐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시간에, 요번 시간 정도에 그냥 좀 머릿속에 의미를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가구와 다세대 내가 아까 좀 강조를 했죠. 최대가 19호실이 넘으면 안 돼요. 19개 집이 넘으면 안 됩니다. 다세대 연립.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거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내용이 지금 안 적혀 있으니까 언급을 안 할게요. 다가구 최대 19호실이 넘으면 안 되고 층수는 3층 이하여야 된대요. 다가구가 다세대는 4층 이하여야 되고 연립주택도 4층 이하, 아파트는 5층 이상이죠. 그죠? 이하 이상을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나중에 여러분들 뭐 집 계약하고 이럴 때 이런 거 하나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래. 660 헤베라고 부릅니다. 이게 메타 제곱이거든요. 660 메타 제곱 이하가 다가구. 다세대도 660 이하네요. 연립주택은 이거 봐요. 연립주택은 내가 조금 규모가 크다 그랬죠. 초과라고 되어 있네요. 660 메타 제곱이면은 여러분 몇 평일까요? 이거 지금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형태화 공간 시간에 이 평수 계산하는 거를 한 3차례 이상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듣고 말았죠. 여러분 요번 학기에 이제 설계를 직접 합니다. 잔소리 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깊이 새겨두세요. 이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2학년이죠.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을 시작하는 2학년 1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내가 내 집을 갖다 설계를 하는데 몇 평인지를 몰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쵸?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라 지금 1학년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렴풋하게라도 여러분들 기억이 나야 돼요. 이거 몇으로 나눴던 것 같은데 정도만 놔도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나누기 3.3을 합니다. 660m 제곱 나누기 3.3 해보세요. 지금 저기 핸드폰 여러분 다 손에 들고 있잖아요. 지금 계산기 켜고 두드려 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 그게 평수란 말입니다. 3.3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 지금 계산하기 편하게 되어 있네. 220평 나오겠네요. 220평 이하가 돼야 돼. 뭐가?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요. 뭐가? 연면적 내가 뭐라 그랬어? 앞전에. 전체 층수를 다 합친 거라고 얘기했죠. 전체 층수를 다 합친 게 다가구와 다세대는요 220평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마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응?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4층 이하로 만드는 다세대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 4층 이하로 만든다 치면은요, 4를 나눠봐. 220평이었죠. 그러면은 층당 55평이 나와요. 층당 101호, 102호, 103호, 104호 뭐 4개 집 정도 만든다고 칩시다. 층당 55평이죠. 그러면은 한 호수당 한 12~13평 정도 내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취방이 10평 이하짜리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별표 쳐놨죠? 지금 숫자를 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에 여러분 구분은 좀 할 수 있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멋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축조 방식에 따른 분류로서 목조, 조적식, 일체, 조립, 복토주택이 있다. 이 5가지 정도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목조주택은 뭘까요? 우드라고 써있네요. 당연히, 목조, 이제 목재로 만들었다. 각재. 그치? 그것도 인테리어용, 내부용과 외부용이 다릅니다. 두께가 다른데 재료 시간이 아니니까 교수님이 언급을 안 할게요. 교수님 그 수치가 지금 아른아른거립니다. 여러분 다 지금 얘기를 해줘봤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암기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가구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조적식, 조적 뭘까요? 블릭이라고 써있네. 벽돌입니다. 벽돌. 벽돌 주택이고요. 일체식이라고 했지. 콘크리트라고 써있네요. 그치? 콘크리트로 부어서 만드나 보다. 조립식 프리패브리케이트 하우스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짜 맞춰진 어떤 판넬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 복토주택.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그림 보고 그럼 좀 설명을 해볼까? 복토주택은 왠지 땅 속에 있나 이게 파여져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따가 그림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첫 번째 목조주택부터 가구식 구조, 뼈대가 되는 골조다. 지붕 벽 마감을 연결 조합한다. 조금 이제 빨리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그림 보는 식으로 해서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까. 자, 목조. 우리가 좀 통나무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쵸? 교수님 자꾸 단점을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목조주택이요, 경량이고, 그리고 저 속도도, 빠른 편에 속해요. 왜냐면은 콘크리트 같이 양생을 안 하니까. 근데 이게 뭐에 취약할까요? 뭐에 취약할까? 일단 내구성이 약하고요. 화재에 취약하죠. 화재에 취약합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해체가 용이하고 개보수가 용이하다는 거. 근데 또 화재 이런 거에도 약하고요. 방안 방서에 불리하다. 그래서 단열 보강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친환경 주택의 용도로서 많이 쓰여진다.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진에는 또 유리한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자, 목조주택, 가구식 주택. 그 다음에 벽돌 주택이 있습니다. 이 벽돌 쌓는 거에 따라 여러분 벽 두께가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거 이번 학기에 교수님 맞춰볼게요. 교수님 벽 두께 얼마예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집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CAD 수업을 할 때 여러분 시간이 여하가 허락이 되는 한이 있다면 406호 컴퓨터실을 여러분 줄자를 갖고 와서 한번 쭉 재가지고 그거를 평면 도면화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뭘 보고 제일 놀라는 줄 아니? 그럼 뭘 보고 놀라냐면요, 우리 조형관의 벽 두께를 보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래요. 대충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를 거예요. 우리 조형관은 굉장히 큰 건물이죠. 7, 8층 정도 되는 대단히 큰 건물입니다. 근데 그 건물의 두께가 한 200 정도 된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두께를 재보면 한 450이 넘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조금 이따 내가 좀 이해를 좀 시켜볼게.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벽돌 있죠. 이거에 대한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벽돌도 하루에 이걸 다 쌓아 올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휘어집니다. 하중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물이라는 거는요, 이 하중을 쌓아 올리는 거는 이 하중에 대한 거를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벽돌도 1.5m 이상은 쌓기 어렵고요. 그리고 교수님 경험상 몇 가지를 좀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요, 그 벽에 5mm짜리 합판 이런 것들은 잘 안 씁니다. 왜냐면은 합판 위에다가 마감재, 돌이나 이런 걸 붙였을 때 다 휘어져 버려요. 그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형광등 같은 게 들어가 있을 때 플라스틱이나 아크릴로 마감을 하면은 얘가 배불뚝이 완전 이렇게 올라옵니다. 왜? 열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그건 경험입니다. 경험. 그건 현장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들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단위 재료가 이제 벽돌인데요. 개구부를 만들 때는 불리하다. 왜냐면 쌓아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질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만들었어? 옛날 클래식화라는 건축물들 보면, 고전 건축물들 보면 아치 형태로 많이 만들었죠. 그쵸? 아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 하중을 덜 받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쵸? 수평력이나 이런 것들에 불리하고요. 지진, 아이고 균열 나죠. 그쵸?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또 다른 증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목 구조에 비해서는 당연히 견고해요. 내와 보온 단열에 유리하지만은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이런 하중 문제들이 껴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자. 주택의 유형, 축조 방식에 따른 물류, 지금 벽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만 한번 봅시다. 벽돌 사이즈부터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90에 90에 57입니다. 190에 90에 57. 내진 200에 160짜리를 씁니다. 이거 알아야 되나요?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0.5비 쌓기, 1비 쌓기, 1.5비 쌓기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솔직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즈마이냐 한마이냐 이렇게 얘기해. 또 그럴 거야. 교수 또 일본말 쓰네.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얘들아, 현장에서 일본말을 상당히 많이 써요. 참 안타까운데 내가 그걸 예전에 한번 마음 먹고, 너희들 알다시피 교수님이 좀 일본말 좀 하잖니? 그지?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뭐 다루기가 어쩌고저쩌고 저 와리를 나누네 뭐 이런 말도 쓴단 말이야.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게 아마 매질 거예요. 매질. 뭐 나나메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화되어 있는 영어를 갖다가 뭐 콩글리시 이러잖아요. 콩페니스입니다. 콩페니스. 한국화 시킨 일본 말들이야. 와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와루, 나눈다는 말입니다. 왁게루. 근데 그거를 명사형으로 나눔 해가지고 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타일이나 이런 거를 몇 단위로 나누고 할 때 와리를 몇으로 나눌까 이런데, 와리라는 말 자체가 나눈다는 말인데 나눔을 몇으로 나눌까 이런 말이 어디 있니? 그지? 그리고 갤러리 쌀 있어요. 요즘 많이 안 써. 저기 에어컨 만들고 할 때 앞에 가리느라고 하는 가라리 거리고. 아마 이 얘기 혹시나 들으시면 박혜준 교수님은 재밌어 하실 거예요. 현장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 말인가 좀 하겠죠. 자, 현장에서 일본말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일비, 이치마이라 그래. 이치가 뭐야? 이치가 1이에요, 1.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쓱 듣고 넘어가도 돼요. 응? 일본말 나 듣기 싫은데 이러지 마시고요. 뭐 어떻게 씁니까? 현장에서 그런 말 쓰는데 요즘도 쓸 거야. 교수님이 요즘 현장 다닌 지 좀 됐습니다만 현장을 굉장히 좀 많이 다닌 편에 속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좀 많이 남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치마이 쌓기라 그러면은 요면 있죠. 요면이 보여지게 쌓는 거야. 그럼 두께가 몇이 될까? 190, 200짜리가 되는 겁니다. 1비, 이 비가 결국 200입니다. 아시겠죠? 200, 벽 두께 200 쌓기야. 0.5비는 요 마구리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 쌓기. 이해가시죠? 자, 1.5비 쌓기는 그럼 몇이 될까요? 두께가요. 비가 200이라고 그랬어. 몇이 될까요? 300짜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300이 넘어가네. 300이라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 300이에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 여기 가운데다가 공간 쌓기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요거 같이 단열재를 또 넣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그 단열재 두께가 최소 50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벽 두께가 얼마야? 350이 넘어가는 거야, 얘들아. 주택 설계할 때 요번에 그럼 벽 두께를 얼마로 해야 되냐요. 물어보는 친구한테 그럼 답을 준다면은요, 300 이상은 가야 돼요. 내벽 두께도 150짜리, 200짜리는 가야 됩니다.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 편의상 그냥 교수님들이 뭐 외벽 200, 내벽 100 하라 뭐 이랬거든요. 물론 100짜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저 합판 갖다가 그래서 투바이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목재로 하든지 LGS 경량으로 하든지 스터드 놓고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적 쌓기에 포함이 안 돼요. 조적용이 아니라 목조고요. 가구식 조고. 조적으로 쌓으면은 두께가 그렇게 얇게 나오면 불안합니다. 0.5비 쌓기를 하면은 좀 불안하다는 얘기야. 이건 정말 장막벽이 있죠. 힘 안 받는 칸막이벽. 이런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봐봐. 외벽을 갖다 만드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그리를 쳐놓고 여기다가 벽돌을 하나 또 쌓는 거야. 지금 이 벽 같은 경우도 여기 요 면이 얼마예요? 100짜리죠. 100에 여기 50이 넘어요. 그냥 150 합시다. 요 같은 경우도 한 지금 150 넘어갈 거야. 그냥 요것만 단순히 봐도 300에 350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두세요. 알고 있으면 나쁠 게 없습니다. 설계하는 데 다 도움이 됩니다. 자, 일체식 주택. 콘크리트 조죠, 뭐. 공그리 친다고 그러죠, 공그리. 기초 형틀 내에 콘크리트를 갖다가 부어서 양생해서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요즘 뭐 경량 콘크리트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견고하죠. 내진에 강하고요. 근데 이거는 철거가 어려워요. 나중에 철거가 어렵다는 거.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보는 현장의 모습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립식 주택. 조립식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부재, 부품 같은 경우를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현장 조립을 하는구나. 대번에 생각나는 게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 주택. 내가 작년에 여러분 선배 중에 컨테이너 집을 만든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가 규격 사이즈가 있잖아요. 교수님이 실제 실무 뛸 때 컨테이너 집을 만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집을 만들어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나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좀 컨테이너 집 설계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재밌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쉬울 줄 알았더니 쉽지가 않더라고. 컨테이너는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몇 개를, 2개를 붙이고 뭐 3개를 붙이고 뭐 한다고 한들 그 규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이게 설계하는 게 보통 난이한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어려운 점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컨테이너 집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단열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현장에서 생산된 걸 조립을 하니까 금방금방 만들고 좋은 거는 있는데요.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설계의 단점들, 그리고 한여름, 겨울에 특히나 단열에 대한 부분에 좀 신경을 잘 써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좀 같이 좀 볼까요? 그 조립식 주택인데 2분짜리 영상이에요. 굉장히 좀 짧습니다. 요거 한번 좀 같이 좀 보고 그러고 좀 넘어갑시다. 모듈러 주택 들어보셨습니까? 공장에서 미리 어느 정도 만들고 조립만 하면 되는 집을 말하는데요. 빠르게 지을 수 있고 취향에 맞는 다양한 조립을 할 수 있어서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컴퓨터에 입력된 설계 도면에 맞춰 목재를 자르고 정확한 위치에 못을 박습니다. 창문을 내는 것도 기계의 몫입니다. 벽체를 세운 뒤 바닥과 연결하면 모듈 하나가 완성됩니다. 옛 30평형대 주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듈은 최소 6개에서 8개 정도인데 이틀 정도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인력도 절감이 되고 품질도 맞출 수 있어서 훨씬 효과적으로
10분 정도면 내 취향이 반영된 나만의 집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설계된 50개의 모듈을 골라 거실과 주방, 침실, 계단실 등 용도에 맞게 조합하면 이 모델로 가볼게요. 아, 그러실래요? 네. 가상의 집이 모니터 위에 나타납니다. 애기가 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찾다 보니까 좀 주택을 원했고, 공기도 단축되고 좀 아무래도 가격적으로도 좀 가성비가 있어서. 완성된 집은 디귿자형 주방, 가변형 벽체를 사용한 자녀방과 서재 등 편의성에서 아파트 못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면적이나 층수를 고를 수 있는 것 역시 진화된 모듈러 주택의 특징입니다. 전원 생활을 경험해보려는 사람들을 위해 시공 후에 확장이 가능한 초소형 모듈러 주택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13층짜리 중층 모듈러 아파트도 완공됐습니다. 공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절반으로 줄고 자재 손실이나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해 환경 친화적입니다. 자재를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친환경적이고 특히 현장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중대 산업재해를 우려하는 기업들이 모듈러 주택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전체 주택 시장에서 모듈러 주택이 1% 미만이고 이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돼 기존 공법보다 시공비가 20에서 30% 비쌀 수 있다는 점은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자, 잘 들었죠? 조립식 모듈러 주택의 장점과 또 단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 자, 드디어 나왔네? 복토주택. 이게 뭔가? 한번 봅시다.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가 흙으로 가려진 주택, 에너지 저감 주택이라고 돼 있네. 전면이 개방돼 있는 경우, 이거 전면이 개방돼 있는 경우, 경사지나 언덕, 땅 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트리움형, 중정이, 여러분 좋아하는 중정, 그지? 뻥 뚫려 있는 거, 이런 것들, 천정과 출입구를 제외한 전체가 묻힌 주택. 지금 요 글이 지금 복토주택을 얘기하는 어떤 정의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햇빛 강한 데 있죠. 지중해 쪽이나 아니면은 아프리카 쪽에 은근히 이렇게 좀 파들어가는 네거티브한 주택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례들도 이런 찾아보면 재밌는 거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 유형에 따라서 폐쇄형과 그 다음에 개방형이 있습니다. 요 폐쇄형 주택, 폐쇄형 공간 같은 경우에, 자, 이 십자형으로 되어 있는 평면이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포멀 리빙룸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가 여기 다이닝룸, 포멀 리빙룸 빼고 나머지가 지금 거의 꽉 실로 지금 막혀져 있어요. 그쵸? 근데 옛날에 바로 로코코 시대, 내가 예전에 건축사도 잠깐 좀 언급을 했었는데, 형태공간 시간에 그때 여러분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양의 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일본 이쪽과는 좀 달리 가구식보다는 조적식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기후의 영향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습하고 어떤 이런 날씨들이 많이 되어 있는 반면에 서양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습하지가 않아. 그래서 벽돌이나 이런 것들 양생을 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기후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적식 구조가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아치식도 나오고 기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아티스틱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벽돌로 싸면 하중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창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가구식 구조와는 그게 또 반대가 되죠. 창이 작은 그런 건축물들이 많은 게 유럽식, 서양식 건축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각 그 실별로 창들은 다 있는데, 여기도 이게 보면 옛날 집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창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은 베란다나 테라스 같은 거를 크게 내거나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실규모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면적에 비해 가지고 좀 차단된 형식에 가깝다. 이런 경우에 각 방을 특정 용도로 분리하고 프라이버시 유지에는 당연히 효과적이겠죠. 에너지도 절약이 효과적으로 될 겁니다. 또 부분적으로 차단도 가능할 거고요. 중대형 돼 있는 주택에는 이런 방식이 또 유리한데, 이렇게 만든다고 다 좋은 것만은 또 아니겠죠.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항상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이런 것들은 또 장점이 되겠죠. 이게 누가 만든 겁니까? 미스 반델로웨죠. 그쵸? 유명한 건축가십니다. 네, 꼬르비제 미스 반델로웨, 그 다음에 F.L. 라이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세 분을 묶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몇 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대 건축의 새 거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의 일생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소스 하우스 물에 잠긴 모습도 내가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앞에다가 뭐 저 댐같이 설치해서 이제 물을 못 들어오게 하는데 폭스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 때문에 한참 곤욕을 겪었던 집인데 실제 여기 사시는 분도 여기 못 살고 결국에는 저 소송 걸고 그러셨죠. 왜 그랬어요? 이게 유리로 되어 있어 다 뚫려져 있고 중요 부분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 자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만은 사람이 실제 사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건축이나 공간을 만들 때 굉장히 조금 이질감이 드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참 좋은데 사람 살기에는 안 좋아. 그지? 아니 사람 살기에는 참 좋은데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닌데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결을 해야 돼.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부분을 들어주다 보니까 디자인이 망쳐. 클라이언트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또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안 했나고 또 그거 가지고 또 크레임을 걸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 생활이 여러분 참 재밌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도 당연히 존재를 해요. 자, 개방형 공간, 고정벽을 최소화하고 공간감을 최대화. 특히 미스 반델로웨 같은 경우에는 실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벽이 그냥 하나의 칸막이 같은 역할을 하는 좀 오픈 형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확산되고 프라이버시도 침해되고 산만함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요소를 덧붙일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거에 가장 여러분들 핵심이 되는 거는 요 분류입니다. 목조, 조적, 일체, 조립식, 복토주택. 오늘은 주택의 유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뭐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또 저 대지 분석하고 4주 넘어가면 여러분들 슬슬 이제 대지 분석하고 여러분들 그럴 시간이 올 겁니다. 근데 또 그때 가서 또 상세히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차 수업에 필요한 부분들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가나반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잘 해 주실 겁니다. 자, 2주차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